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도시계획 전문가 마강래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부머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베이비 부머의 상당수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한 이들입니다. 이들의 대도시 탈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 이모작을 통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베이비 부머의 인생 이모작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베이비가 붐을 이룬 시기에 태어났던 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요, 2차 대전 이후 출산율이 급등했던 시기, 그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에도 베이비 부머가 있고 영국과 미국에도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단 시기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또 일본,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나라들은 좀 짧게 베이비 부머를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좀 길게 베이비 부머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1946년부터 65년까지 19년 동안 태어난 무려 7,70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시기는 비슷합니다. 19년 동안 1,500만 명 정도의 베이비 부머가 태어났습니다. 일본은요, 단카이 세대, 덩어리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베이비 부머가요. 47년, 48년, 49년에 3년간 태어난 700만 정도의 인구를 베이비 부머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인구를 베이비 부머로 칭하고 있고요. 이 인구의 규모는 700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X축은 나이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쌍봉나타의 허리처럼 이렇게 두 번의 정점이 있었는데요. 한 번 정점은 1960년 정도에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58 개띠로 또 이렇게 명명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태어났죠. 다른 한 번은 1970년대 아니면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덩어리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인구가 1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650만 명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은퇴가 깊숙하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 굉장히 사회 경제적 의미가 있는 계층이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 인구 덩어리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저희가 1차 베이비 붐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1차와 그 중간에 1, 2차 사이에 인구 감소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머는 74년생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1955년생부터 1974년 20년의 기간에 태어난 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수가. 그 다음에 이 많은 인구가 은퇴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이게 미치는 우리 인구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팩트가 상당할 거다. 그래서 만약 그 임팩트가 상당하다면 이 두
집단 1차 베이비 부머와 2차 베이비 부머를 같이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깊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2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1971년생이고요. 2차 베이비 부머인데 저 친구들도 실제 지금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은퇴 가속이 붙고 있다라는 거, 이 점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청에서 얘기한 생애 주기 가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것은요,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노동소득을 보면요, X축은 나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거의 소득이 없다가 한 20대부터 소득이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에 그 픽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인 경우에는 어떤 나이 연령 계층이든 소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에 관련된 선은 요 가운데 이렇게 좀 평평하게 나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소득과 이 소비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고려한다면 어느 점이 적자 구간인지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 때요, 어떤 부분이 흑자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좀 판별해낼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소득과 소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흑자 구간은 27세부터 59세, 그러니까 거의 60세에 가까운 기간 동안 흑자 구간이고요. 나머지 기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오른쪽 적자 구간에서는 본인이 흑자 구간에서 벌어둔 돈으로 이렇게 스프레드 시키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이건 생애 중위 가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래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흑자 구간이 있고 적자 구간이 있다. 그 적자 구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 경우에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은 적자 구간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소득을 갖다가 거기에 나중에 그러니까 모아둔 저축으로 쓰든지, 아니면 또 자식의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1차와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실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은퇴하는 분들, 뭐 심지어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분들도 100세에 생일상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여생을요.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생활비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답했어요. 은퇴 이후에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 부부 기준으로 적정하게 여생을 잘 보낼 수 있겠다라고. 그럼 이 적정 생활비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은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요. 최소 생활비로 넘어갑시다. 적정 생활비는 사실 영화관도 좀 제대로 가고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한번 기분도 내보고 좀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어느 그 정도의 생활비인데요. 그게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최소 생활비도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물어보는데, 이 최소 생활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허리띠를 약간 졸라매고 쓰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참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생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부부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20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바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노후 생활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크고요. 중위 그룹도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큽니다. 하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아마 좀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퇴를 앞둔 이들의 현실이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와 최소 생활비 수준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려운 액수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는 했는데 실제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ECD 통계에서는요, 실질 은퇴 연령이다라는 어떤 그런 지표를 따로 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은퇴자들은 일하는 은퇴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명명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OECD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 은퇴 연령은 남성은 한 65세가 조금 넘는 수준, 여성은 한 63.5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1990년까지 OECD랑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이 실질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 시점으로 오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녀 동일하게 대략적으로 73세가 실질 은퇴 연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통계 중에서 최고 높은 연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구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65년도에는 정말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21년도 작년이죠. 시점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항아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요. 67년 앞으로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보시면은 역 피라미드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이 되면 우리 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강력한 사인을 보냅니다. 복지의 대상입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지하철도 공짜로 타셔도 됩니다. 라는 거. 여러 사회제도가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때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가의 고령자 편입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 경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행복한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암울한 스토리들이 이런 학계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부모가 대거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면서 우리 경제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경제활동을 그만둔 고령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게 되니까 소비력이 약해진다. 이 소비력이 약해지니까 이게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금 어려운 구조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반면에는 노동시장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소비와 생산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물고 물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내릴 거라는 어떤 그런 괴담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부터 베이비 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들이 고령자로 편입되면서 그다음에 점점 매년 이제 고령자로 편입되는 인구가 거대 인구 계층이니까요. 많아지겠죠. 정부 곳간이 거덜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령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하는 속도를 한번 보실까요? 2041년에 픽을 찍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거대 인구 덩어리가 복지의 대상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2057년에는 국민연금조차도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근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고령화 현상이 세대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자들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고요. 이들에게 투입되는 복지 비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생산 활동에 투입된 젊은이들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금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이 불일치 정도가 너무 커지게 되고 젊은이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면 고령 계층과 젊은이들 계층 간의 화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수적 우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복지 정책에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복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젊은 층이 더 크게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젊은 층은 노년층에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연합하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게 언론과 학계에서 또 돌아다니는 또 좋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림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현해 봤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젊은이가 줄어드는데 고령자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또 생산 활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베이비 부머를 보면은 사실 지금의 고령자들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어 있는 대거 인구들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들 55년생부터 74년생 그 20년의 기간에 있는 1, 2차 베이비 부머들의 특성을 보면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열이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하나가 민주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베이비 부머가 은퇴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전 계층으로 나눠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력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라면은 실제 베이비 부머 계층은 가장 잘 사는 계층, 그리고 소비력이 높은 계층으로 사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는 경제적 성공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도 상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괴담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비 부머는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의 특성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베이비 부머가 사회제도적으로 지금 은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지금 꿈꾸고 있는 베이비 부머가 많다라는 것, 저는 그걸 인생 이모작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베이비 부머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도시 탈출입니다. 왜냐? 베이비 부머의 상당수가 사실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도시 속 생활에 적응을 하긴 했지만 과거 시골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은퇴 이후에 다른 환경, 다른 삶, 그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제가 지금 앞세대 베이비 부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차 베이비 부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귀촌하고 싶다, 귀향하고 싶다, 일부는 귀농도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주 의향을 밝힌 이들이 뭐 65%로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 중에서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짐을 싸고 있는 분들이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저는 이게 베이비 부머의 인생 이모작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요, 한번 왼쪽 그림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계를 반을 딱 잘라서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요, 유출 인구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는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입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색깔입니다. 파란색과 가깝게 나타나면은 인구의 나이를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젊은 층이 더 많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나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인구입니다. 고령자가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대구 경북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곳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이게 파랗다 못해 실제 겹쳐져서 하얀색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런 인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좀 다른 측면의 인구 이동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에 이렇게 좀 흩어져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베이비 부머의 인구 이동과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전국 단위입니다. 광역시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머지 지역에 우리 금급 지역이라든가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빨간색의 인구 유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좀 특별하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 인구의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진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X축은 나이입니다. Y축은요, 순 이동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0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농촌 지역으로의 순 이동 인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은 도시 지역으로의 어떤 그런 유출이 더 많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요, 젊은 인구의 흐름은요, 사실 도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픽을 보면은 한 24세, 25세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자, 여기 가운데 인구 계층을 보면요, 농촌 지역으로의 흐름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자 수 측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박스 친 부분이 1, 2차 베이비 부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베이비 부머의 어떤 그런 중소도시 아니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예전과 뭐 한 10년 전과는 다른 인구 이동 패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구 이동은 어떤 패턴일까? 귀향 패턴,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경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또 자리를 잡고 살다가 다시 문경으로 이동하는 것, 유턴이죠. 유턴의 어떤 인구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J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살다가 문경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다가 그 서울과 가까운 지역, 요즘 꼬리가 짧지 않습니까? 가평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천이라든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는 J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I턴은요, 비수도권 지방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대도시에 태어나고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지방 중소도시라든가 농촌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는 U턴이 있고 J턴이 있고 I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석을 한 결과 이 세 가지 이동 유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은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UJ, I턴이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까? 첫 번째, 도시 탈출은 정말 저는 저 시골 출신이었는데 도시에 와가지고 너무 지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각박한 도시적 환경을 벗어나는 수단이고, 또 귀한 기촌 귀농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 둘째로, 귀촌 귀농 귀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세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여생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 보내기 위해서 또 귀향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또 많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생활비가 감소되더라. 특히 주거 비용이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얘기하는 적정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목적으로 이런 귀환귀촌 귀농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가 이렇게 은퇴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 행복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적 요인을 보면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연령도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성별도 영향을 주고 남녀 차이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외적 요인으로 내 해피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내적 요인도 있어요. 개인의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이거에 또 행복감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자존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행복 연구는 학계에서도 진짜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통계적 검정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거쳤어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거 돈, 경제적인 거 이거 무시할 게 못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뭐 한 3, 4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이기도 하지만 빌 게이츠 회장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다라고 꼽았던 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볼까요? 돈은요, 소득 수준은요,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프의 왼쪽을 한번 보세요. 100만 원 소득을 받던 사람들이 조금 더 받게 되면 행복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근데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행복감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500만 원 가구와 500만 원 소득 가구와 1000만 원 가구 소득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삼성의 이재용 씨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 또 다른 행복 요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인 듯 합니다. 소득 말고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행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제가 돈도 갖고, 그렇죠? 다른 아주 그냥 아주 옆에 내 비밀을 다 털어놓고 지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 수준도 높고 뭐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은 그냥 행복감 도루묵되는 거,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챙기는 것도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력,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아주 건강해요. 친구도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친구가 없는 사람. 돈도 많고 친구도 많은데 맨날 아픈 사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행복할까요? 결론은요, 모든 걸 다 갖춰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복감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필수 요소는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론이고요. 다른 걸 다 갖춰도 뭐 하나가 결핍이 되면은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베이비 부머로 이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인간 행복의 3대 요소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 경제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색한 삶을 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같이 놀 친구가 있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수도권은요, 경제적 기회, 의료 서비스의 기회, 문화시설의 기회 측면에서 수도권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고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고 싶고, 인생 이모작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도시 탈출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지원 정책, 이거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가 대도시를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수도권에 귀향 인구가 정착할 주거 공간을 제대로 공급하고 여러 가지 행복 요인들에 대해서 잘 패키지로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함양군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서화초등학교의 회생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함양군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서화초등학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교는요, 폐교 위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2019년에 학생 수가 14명이었어요. 근데 4명이 졸업하고 신입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년은 6학년이 있는데 10명밖에 없다라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학부모, 학교,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학생 모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연구기관, 농촌경제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등등의 기관들과 협업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학교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는요,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면은 가족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집, 임대주택입니다.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학생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에게는 일자리도 연결해 주겠다라고 지자체에서 또 약속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수도권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펀드를 조성한 어떤 그런 돈으로 해외 연수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주거와 관련된 겁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다가 임대주택 12호를 지었습니다. LH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했고요. 25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한 20만 원 정도고요. 18평 기준으로는 15만 원 정도 매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원하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공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입주민을 모집했습니다. 입주민이 여기에 지금 12호를 계획했는데 이거를 훨씬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주변에 빈 집을 정비해 가지고 또 이런 학부모를 받아들이는 노력까지 했을 정도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서화초등학교에 전교생이 2배 아니면 3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또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함양군에서는 국내 최고의 물류회사 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함과 동시에 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인원을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 조건도 같이 달았습니다. 이 함양군의 사례는 주변 지역에 엄청난 희망을 줬습니다.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요. 아마도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함양군의 사례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주거단지 거의 타운하우스처럼 생긴 이런 주거단지 바로 옆에는 이런 카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 카페에서 서로 모이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공동의 일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놀이거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함양군의 모델은요,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된 주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생활의 소스인 학교와 일자리가 결합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work, 일하고 live, 정주하고 play, 플레이는 학교도 플레이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카페 같은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결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만든 함양군의 서화초 모델이 저한테 굉장한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 주제가 베이비 부머이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와 관련된 3자 결합 모델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베이비 부머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 귀향, 귀촌, 귀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같이 결합되는 모델. 베이비 부모 능력 있는 계층이 앞으로 뭐 조금 센 표현이긴 하지만 잉여화될 가능성이 큰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그렇죠? 중소도시 농어촌이 가진 자원이 엄청납니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 시대의 약자가 될 어떤 그런 3자가 결합하게 된다라면 저는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자 결합 모델은요, 베이비 부모가 지방에 귀양 귀촌을 해서 또 일자리와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이 일자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요, 2, 3일 정도 일하면서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생을 사는데 부족한 자금, 부족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수준을 받으면서 나머지는 여가를 즐기고 또 일자리로 뭐 2, 3일 정도 가서 또 동료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도 실현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라면은 베이비 부모 행복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베이비 부모는요, 농어촌에 내려갈 때 주거, 의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어떤 모델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 측면에서는 세수가 증대되고 또 소비력이 높은 베이비 부모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베이비 부모와 중소기업과의 관계는요,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실제 굉장히 튼실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아주 구인난에 아주 허덕이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일주일 내내 누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이 베이비 부모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베이비 부모는 또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양보해가지고 좀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또 적은 시간을 일하고 또 적은 임금을 받고 또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농어촌 지자체들은요, 생산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또 중소기업은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은퇴 후 지방 중소도시에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2, 3일 정도 일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것, 단지 내에서도 교류를 하고 일자리에서 교류를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제 로망을 얘기해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고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요. 뭐 은퇴만 되면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와이프도 이거에 동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저한테는 미래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도시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몸도 아파질 거고 또 병원에 가깝게 있는 곳에 또 입지하는 게 좋고 또 떠나다 보면은 또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랑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또 외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조언해주는 이들이 많지요. 저는 그 내용도 굉장히 크게 공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피곤한 아주 경쟁적인 도시적 삶을 벗어나서 인생 이모작을 정말 자연이 좋은 곳, 공기가 좋은 곳, 그 다음에 따뜻한 인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국토에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또 공간 계획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유턴
그 다음에 J턴, I턴 중에서 U턴만을 한번 고려해 본 겁니다. U턴 인구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고향으로 내려간 인구죠. 어느 정도의 그런 인구 재배치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는데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1, 2차 베이비 부머만 800만이 넘습니다. 이 중에 55%, 440만 정도가 지방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그 당시엔 또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농촌에 대한 상당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베이비 부머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향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있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서 440만, 전 수도권만 본 겁니다. 유턴만 본 겁니다. 10%만 움직여도 44만 정도의 베이비 부머가 이동하는 꼴이다라는 거고요. 30% 정도가 이동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30% 오른쪽 그림에서 감소하는 인구, 수도권 감소하는 인구를 보면 사실 이 밑에를 뚫고 내려갈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부머는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베이비 부머 스스로의 행복감을 늘리는데 또 굉장한 이런 귀한 귀촌 귀농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쫓아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옮긴 이들입니다. 이들의 은퇴가 너무나 깊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떠나서 베이비 부머들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나기에 베이비 부머는 너무나 젊습니다. 묵혀두기 아까운 능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의 행복한 삶은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이비 부머의 이모작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 마이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재작년인 202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앞으로 20년간 매해 80만 명 내지 100만 명 정도가 고령자로 편입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가 20년 만에 고령자로 편입되는 꼴이 되겠죠. 우리 사회가 도시를 떠나길 원하는 베이비 부머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한다면 청년과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공생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도약하게 하는 이들은 베이비 부머입니다. 오 마이 베이비 부머라는 감탄사로 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마강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